4-6 한번 보죠, 이제. 난료 촉진 장치의 설치 규정인데 요새는 이거 아무도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냐면은 배 앞머리가 여기 그림 보면은 이쪽에 있잖아요. 왼쪽 위에. 벌브 없죠? 벌브 없는 배잖아요. 옛날 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든 게 되게 오래된 그림인데 요새 이거 따라서 만드는 데는 하나도 없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X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델의 길이. 우리가 만든 모형선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가 돼 있어요? 인치, 센티미터인데 걔가 뭐에 대한 거냐면은 거기 그림에서 왼쪽 제일 위에 보면은 B가 써져 있어요. B 안 써져 있어?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있잖아요. 왼쪽 제일 위에. 그 B가 그림에서 Y축이겠죠? 그러니까 배 앞대가리에서 몇 센치 떨어진 데에다가 스터드를 까냐는데 근데 이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스테이션 19에다가 깐다고 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깔기 때문에 구태여 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뭐 이제 배가 뚱뚱할수록 스터드가 어디에 달려요? 배가 뚱뚱하다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앵글 오브 엔트런스가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선수가 뚱뚱하다는 게. 앵글 오브 엔트런스가 커질수록 스터드가 뒤에 달린다. 이해돼요? 같은 배 길이일 때 앵글 오브 엔트런스가 클수록 스터드 달리는 위치가 뒤로 밀린다. 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아무도 안 그런다 라는 거. 뭐 실험 절차 같은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유체 실험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할 실습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관계로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4-3인데 4-3은 저항시험을 실제로 했을 때 걔를 모형선 스케일에서 잰 저항을 실선 스케일로 어떻게 확장을 하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4-3 쭉 읽어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프루드도 있고 뭐 텔퍼도 있고 슈즈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게 우리 앞에서 마찰저항 얘기할 때랑 똑같아요. 마찰저항 곡선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결국엔 뭐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ITTC 1957 해가지고 뭐 0.075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 있잖아요. 걔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것저것 고민해가지고 만든 게 있기는 한데 결국엔 그걸 바탕으로 제일 실제 배랑 잘 맞는 거를 ITTC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얘로 하자라고. 그러니까 이 챕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은 막 별의 별 얘기 다 있거든요. 챕터 이름만 보게요. 프루드법 있죠. 그 다음에 뒤에 2차원 외사법이라는 것도 있고 3차원 외사법도 있네요. 그 다음 뭐 있어요? 텔퍼 있고 ITTC 1978 있잖아요. 그럼 뭐만 알면 되겠어요? ITTC 1978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 앞에 것들은 뭐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내 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좀 더 보정되고 한 게 ITTC 1978이니까 여러분들이 결론만 알면은 그 앞에 거 거꾸로 이해하는데 문제 전혀 없겠죠. 그래서 실제 저항 시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하자면은 배 설계 속도가 뭐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선주가 정하겠죠. 이 정도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나는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V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길이도 정해져 있겠죠. 실제 배. 근데 주로 뭐 쓴댔어요? LBP. 뭐 물론 다른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대문자로 쓸 때는 LBP라고 쓰고요. 기호로 쓸 때는 L하고 밑에다가 PP라고 써요. 주로. 그러니까 LBP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이해되죠? 어쨌든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계산을 해요? 프루드 수를 계산을 하죠. 그러면은 프루드 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누구한테 저항시험을 맡기면은 설계 속도만 하진 않아요. 설계 속도를 포함해서 적으면은 한 6개?
많으면은 한 9개 정도 구간을 쪼개요. 설계 속도 기준으로 근처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줘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달 동력을 구할 때 전달 동력이라고 하면은 우리 수업 초반에 배웠지만 실제 프로펠러에 들어간 동력이에요. 그 곡선이 이런 식으로 몇 개 점을 찍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피팅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구한 NCR 있죠. 엔진에 정해져 있는 NCR. 그 NCR을 쭉 그려서 그 선이랑 만나는 데를 실제 배속도로 추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실험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점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NCR 가지고 추정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대개는 설계 속도 기준으로 위에 몇 개, 아래 몇 개 해가지고 그 영역 근처를 여러 개를 쪼개서 해줘요. 그렇게 해야 이 점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피팅이 예쁘게 나오겠죠. 여 밑에 속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수업 때 배울 형상계수 관련해서는 형상계수는 점성저항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파저항이 가능한 작은 영역에서 실험을 해야 형상저항이 잘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낮은 속도에서 실험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좀 상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 4-10 한번 볼게요. 그림 4-10은 저항과 추력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어요. 배운 거 뭐 있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거 성분부터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저항이라고 할까? 그냥 파워라고 합시다. 네? 파워를 V 세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뭐예요? 무차원화된 동력이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래프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별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봅시다. 제일 밑에 평판 마찰 저항 당연히 알죠? 배웠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형상 저항이랑 거칠기라고 되어 있네요. 배웠죠, 우리? 거칠기는 따로 써져 있는데 우리 거칠기 같이 써져 있는데 우리는 따로 표현합시다. 그럼 우리가 형상저항이랑 평판 둘이 더한 거 뭐라고 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좀 다르긴 한데 이 그림 좀 더 설명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얘는 CA라고 해서 따로 한다고 배웠잖아요. 거칠기. 그 위에 뭐 있어요? 뭐 항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있네. 트랜스섬 이멀전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 얘는 거의 안 발생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배 그림에서 트랜섬이 어디예요? 뒤에 튀어나온 데가 트랜섬이에요. 배 뒤에 튀어나온 데가. 근데 컨테이너선은 그런 일 별로 없고 유조선 같은 거는 흡수선이 여기 위로 올라오는 경우 있거든요. 트랜섬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뒤쪽이 팍 꺾여 있으니까 이쪽에서 유동 박리가 생기겠죠. 유동 멀쩡히 따라오다가 트랜스폼 딱 잘려 있으니까 이렇게 막 꼬불꼬불 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유동 박리가 일어나니까 저항이 커지겠죠. 그 저항인데 속도가 증가하면은 얘가 가다 푹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지 갈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면이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세퍼레이션이 유동 박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속에선 생기는데 고속에서는 트랜스폼을 타고 유동 박리가 일어나는 대신에 이리로 쭉 빠지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게 트랜스폼 이멀전인데 우리가 저항 성분으로 고려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오늘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값도 작고 뭐 이제 배를 설계를 잘못한 경우에는 꽤 있어요. 꽤 생기는데 어쨌든 값은 작고 그 다음에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형상 저항에 퉁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따로 계산해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 뭐 있어요? 새로 나온 거 웨이브가 있네. 중요하죠. 저속일 때는 웨이브가 없다가 고속으로 갈수록 커졌다가 아래로 푹 떨어지는데 저저번 시간인가? 그때도 이곡선 얘기하면서 제가 얘가 위로 올라가야 정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얘는 속도 세제곱으로 무차원화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히 파워랑 속도만 놓고 봤을 때 거기서는 막 올라가요. 근데 속도의 세제곱으로 무차원화를 해줬으니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저번 시간 그림은 그게 부정확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확실히 V 세제곱으로 V3이 아니지 V 세제곱으로 무차원화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위에 프로펄시브 이피션시 이건 웨이브 그 위에 붙어 있는 거는 추진 효율이죠 그냥 프로펄시브 이피션시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추진 시스템에서 들어가는 효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실험으로 알 수 있어요. 추진기 효율이에요. 추진기.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저항 시험에서 모르고 나중에 배우는 추진 시험에서 알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그 위에 보면 조그만하게 고속에서 캐비테이션이 좀 생길 수 있고 그 위에 점들이 몇 개 찍혀 있네요. 그림 지금 다 차지하고 있긴 한데 그 점들 뭐라고 써져 있어요? 트라이얼. 여기 점들 써져 있잖아요. 풀 스케일 트라이얼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배를 끌고 나갔을 때 속도에 대응되는 파워가 여기에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멀쩡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저항 성분은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인데 걔보다 트라이얼이 높게 찍혔어요. 무슨 뜻일까요? 뭐 공기저항 좋죠. 공기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바다에서는 파도가 조금 있잖아요.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데 배가 필요한 저항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그 NCR의 15%를 하는 해상 여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까요? 조금 애매하긴 하네. 왜냐하면 트라이얼은 날씨 잔잔할 때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도 영향이 절대 없진 못해요. 근데 적은 상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15%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15% 해상여유는 실제 바다 가서 배가 평소 운항할 때 기준이고 트라이얼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트라이얼 하는 날씨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얘가 15%는 안 나올 텐데 그래도 파도 헤치고 뭐 바람 부는 거 있고 배 위에 공기저항 받고 등등을 감안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하겠죠. 작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요소들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험을 해서 뭐를 알면 되냐면은 크게 관심을 보이는 게 교파 저항. 제일 중요하죠, 지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점성 저항 관련한 성분들, 표면 거칠기.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이 부분은 지울게요, 그러면. 몇 분 됐어요? 14분. 그러면 잘랐다가 10분 하고 수업 끝낼게요.